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환경이야기 2015 환경예찬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나바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물론 요즘도 대한민국 경제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원을 소비하는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 자원은 유한합니다. 다 쓰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환경예찬에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요, 대한민국을 자원순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께서는 환경공학 박사이시고요. 환경부에서 수질 보전이라든가 환경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내시고 2013년부터 환경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60년대, 70년대에는 보릿고개가 엄연했습니다. 제가 크던 동네도 시골 농촌인데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베어다가 털지도 않고 그냥 불에다 익힙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열매만 따가지고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저희 부모님 세대죠. 이런 분들이 그 당시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 같은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이죠. 말하자면 자식한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OECD 회원국이고 G20 회원국입니다. 또 GDP 규모에서 세계 13위입니다. 또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독일이 분단된 상태일 때 독일에서 환경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7년까지 통일된 독일에서 환경 분야를 또 연수를 2년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을 보니까 정말 독일은 세계의 강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 휘청휘청거려도 그걸 끌고 가고 먹여 살리는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만능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라도 그것을 빨리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의 연수 경험이 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노력을 오래전에 해왔고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인적 자원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 같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산다면 결국은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데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돈을 쓰고 가거나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여건에서 보면 결국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여야만 에너지나 자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성광업소 막장까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또 화순 지역을 지나면서 여기가 아직도 석탄을 캐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추정컨대 아마 우리나라에서 1년간 쓰는 석탄의 한 10%도 안 되는 정도만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혹시 광물 자원이나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예, 단양이나 영월을 가면 석회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 외에는 강바닥에 널려져 있는 자갈과 모래, 산에 가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화강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원이 없는 나라죠.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 수입에 매일 1조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10억 불입니다. 연간 3,650억 불은 우리가 수출하는 주력 수출품,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수출액 몽땅 합한 것보다도 1.5배가 넘습니다. 에너지의 96%를 수입하고 있고요. 자원이나 광물 자원이나 원자재 90% 이상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원이 없는 빈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에너지와 자원을 아껴 쓰고 계속 한번 자연에서 캐낸 것은 경제의 순환계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살펴보면 낭비가 넘쳐난다는 것을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종량제 봉투를 헤쳐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재활용 가능품이 무려 70%가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또 빈병, 독일은 무려 한 번 만들면 40회 내지 50회를 계속 병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몇 번 정도 재사용할까요?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셨을 겁니다. 10번이 안 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벼룩시장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 가면 집을 얻으면 형광등조차 없습니다. 전선만 달랑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벼룩신문을 보니까 가재청산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와서 뭐 거리가 얼마 안 멀길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집에서 쓰던 물건을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매트리스도 사고 커튼도 사고 이러고 나오면서 그 파는 사람한테 너 이거 왜 파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쓰던 매트리스를 파는 겁니다. 또 제가 그걸 사온 겁니다. 이와 같이 잘 사는 날일수록 한번 만들어낸 물건을 완전히 폐물이 될 때까지 쓰는데 우리 경우에는 뭐 대부분 그냥 새로 사 쓰지 남이 파는 거 벼룩시장에서 이렇게 사 쓰는 것은 참 드뭅니다. 또 우리가 건축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로마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한 2000년 된 큰 건물이 있습니다. 2000년 된 건축물입니다.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을 지으면 20, 30년이 멀다 하고 재건축을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편리한 수단을 이용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헐고 새로 짓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인테리어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게 다 자원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가능하면 건축물을 그대로 쓰면서 이따금 필요하면 리모델을 해가지고 써야 자원과 에너지를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무실에 쓰는 용지 보면 전부 백산지, 한결같이 백산지 씁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 때 보면 화장실에 쓰는 화장지 다 재활용해서 만든 갱지처럼 보이는 그런 화장지입니다. 심지어 복사기에 쓰는 복사지도 다 갱지입니다. 이와 같이 종이 하나라도 재활용하면 그만큼 나무를 덜 뺍니다. 덜 빼면 우리가 환경을 잘 지켜주고 그 환경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그래프는 빨간색은 매립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노란색은 소각하는 걸 나타내고 녹색은 재활용을 나타냅니다. 한번 좌측에서 두 번째 칼럼 보시면 독일이 나옵니다. 매립이 제로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EU 회원국이 아닌 오른쪽에 스위스를 보시면 거기도 역시 매립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1% 미만 매립합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자원을 자연에서 캐내면 계속 경제계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매립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9.3%입니다. 또 바이오매스라는 게 있습니다. 축산 분야라든지 음식 폐기물 또는 별집, 밀집, 보리집 또는 나무 간벌해낸 거, 잔디 깎아낸 거, 이게 다 바이오매스인데, 이 바이오매스는 퇴비로도 쓸 수 있고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 빈국, 그리고 또 낭비 천국입니다. 자원 낭비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량제, 또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종량제를 1995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걸 참으시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가 가져온 변화를 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종량제 시행 전이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가 다 뒤범벅이 돼서 내놔지고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이 꼭두새벽에 가서 그걸 퍼갑니다. 종량제 시행 후에는 종량제 봉투에는 버릴 것을 넣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다 이렇게 따로 내놓고 나머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죠. 그래서 이제 따로 내놓은 것을 지금 여기 주부님들이 갖고 나와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한 16% 줄어들었습니다. 또 재활용은 3배가 늘었습니다. 재활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던 경제적 효과는 2013년까지 18년간 무려 21조 원 상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91% 이상이 도시 삽니다. 요즘 도시는 다 아파트 숲입니다. 근데 제 고향을 가다 보면 그 농촌도 아파트가 꽤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가구가 47% 정도 되고 또 1인 가구, 여성 가구, 노인 가구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런 데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까지 갖고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계단은 더군다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전 들여놓을 때 팔러 온 사람한테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배출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유용한 것만 빼내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원 순환도 안 되고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이 무상방문 수거제를 하다 보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전하게 내놓을 수가 있고 재활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도 지키고 자원순환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스티커 비용 절감액이 20억 원 됩니다. 작년에는 2배가 넘어서 40억 원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종량제나 무상방문 수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도 신경 쓰게 되고 재활용할 것이 뭐 있나 찾아보게 돼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덩치가 큰 거는 동해에서 딱지 사서 붙이고 여러 가지 불편했는데 그걸 시행하고 나니까 그냥 바로 가져가고 이렇게 되니까 집안도 깨끗해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가 크는 세상은 깨끗한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을 환경부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 도참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사진 왼쪽 상단에 비석이 많이 서 있는데 이제
뭐 표지석이라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도 발견이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표지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분자 장 50이라고 써 있는 표지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뇨를 버리면 곤장이 50대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분뇨는 아주 유용한 TB 성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녀님들은 그것을 전부 농지에 비료로 환원을 시켰고 또 쌀뜨물은 다 돼지한테 먹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버리기는 게 없는 그런 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미덕이 도시화되고 또 대량 생산하면서 대량 소비하는 사회가 도래를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환경 위기 시대, 자원 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하는 분야는 그대로 더 잘하고 또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서 잘하면 자원과 에너지 수출국한테 우리가 의존하는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고 또 자원 빈국으로서 그런 애환도 덜 수가 있을 겁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또 우리 나라를 지속 가능한 그런 선진국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까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시고 하신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녀를 뒀을 때 그 자녀들은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첫걸음이 자원순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룩하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사회 전환 촉진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12월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자원순환 사회가 된다는 것이냐. 발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원을 많이 쓰는 기업들한테 자기들은 얼마만큼 자원을 순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키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립이나 소각을 덜 하게끔 하는 겁니다. 매립 비용이 이렇다면 소각 비용은 그보다 좀 비쌉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더 비쌉니다. 이 차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쪽에 도와주면 재활용 비용은 내려갈 것이고 매립 비용은 올라가고 소각 비용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수준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걸 매립할 것인가 소각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면 재활용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자원순환 사회가 되면 또 다른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함에 따라서 분리수거하는 쪽에 일자리가 생기죠. 그걸 가서 세척하고 또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순환시키는 쪽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죠. 말하자면 재활용 시장이 연간 1조 7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분야의 일자리도 11,000여 개 이상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로 가면 외국 의존도도 낮추면서 또 우리 자녀들한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로 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하고 같이 추석이 왔을 때 추석 때 간단한 거 하나 해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차리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차려서 다 비우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 작은 환경 사랑 실천을 모아가면 큰 변화를 저는 분명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 모으고 힘을 함께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정으로 보니까 참여하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업사이클 디자인협회와 사회적 기업 터치푸굿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쁘고 기분도 좋아지고 벌써 이제 미소를 띠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갖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렇다면 쓰레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피하고 싶고 나랑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쓰레기들과 가장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였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가 저의 주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사회생활은 국제 NGO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이끄는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6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을 제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딱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지고 있자니 장소만 차지하고 뭔가 이걸로 뭘 하자고 얘기해도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저는 문제를 얘기하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제가 점점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 떨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냥 항상 나오는 거니까 하고 점점 무뎌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모두가 굉장히 무관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어떨까? 내 관심사라는 이런 무관심이라는 것이 쓰레기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쓰레기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도 약간 이러하셨는데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쓰레기라는 부분을 조금 더 사람들이 웃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3명이랑 이렇게 버려지는 현수막이나 광고판들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를 2008년에 설립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쓰레기도 이제 주워다가 자꾸 이제 한쪽에 쌓아두기도 하고 매일매일 이제 뚝딱뚝딱 거리면서 이것저것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던 거죠.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재밌고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막 있는 것들을 출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주변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이렇게 물어봐서 나 요즘 버려지는 것들 가져다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아니 그렇게 취업이 안 돼? 막 그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그 재활용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취업이 안 돼?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너는 너무 이상적이야. 사람들이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살 리가 없어. 너 금방 망할 거야. 이런 반응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같이 참여해서 이게 좀 점점 커지게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만으로 뭔가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글로는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은 계속 있었지만 한글로 업사이클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저희가 최초였는데, 그 업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재활용은 기존의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나 디자인들을 결합해서 굉장히 상업성도 있고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드는 좀 신사업이다, 굉장히 창조적인 어떤 산업의 형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그 전에 이제 재활용해서 뭔가를 만들다고 하면 장바구니를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바구니만 주로 상품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뭐 패션 상품들, 의류, 문구, 액세서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하는 상품들을 주로 개발들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것은 이렇게 생긴 이제 빅백인데요. 이 빅백의 재료는 군에서 사용하고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버려진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고 약간의 생활 방수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는 훨씬 더 이익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 전부터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업사이클링이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는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93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연 매출이 약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저희가 2008년에 일을 시작할 때 국내에 3개 팀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100여 팀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는 그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설립되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들은 오히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조금씩 점점 더 알려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시점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8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런 업사이클이나 재활용이 시작될 때는 방수가 되는 쓰레기들로 방수가 되는 가방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소재의 기능적인 면에서 출발을 했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를 담아내는 상품들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것이 시간과 사건과 추억의 매개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실 발생하지 않은 일에서는 쓰레기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가 버려졌다는 건 어떤 사건이나 또는 추억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업사이클 디자이너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바는 이것이 그냥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의미를 줄 수 있는 상품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리싱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리싱크는 재활용의 리사이클과 동기화를 뜻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재활용들은 어떤 A라는 사람이 버린 것을 재활용해서 B라는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라면 리싱크를 통해서는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린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어떤 추억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쯤에 모 학교의 건축학과에서 졸업 전시회를 기획을 했는데요. 졸업 전시회, 그러니까 건축학과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조형이나 모형들도 있지만 도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 도면들을 전시장에 큰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다 부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현수막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같이 논의들을 해서 이 건축 도면들이 그려져 있는 현수막으로 한정판 에코백을 만든 다음에 그 전시에 참여했던 학생들, 졸업생들만 나눠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졸업 전시회를 진행했던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친구들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는 정말 버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스토리들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 에코백들의 매력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미있었던 사례는 그 딱 붙었던 선배들의 포스트잇이라는 건데요. 이 포스트잇은 수능 100일을 맞이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 곧 수능 이제 수험생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뭘로 만들어졌냐면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레포트나 교수님들이 사용하셨던 이면지들을 모아서 포스트잇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포스트잇이라는 건 한 면만 필요하잖아요. 또 메모지는 양면이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면지와 포스트잇이 만났을 때 자원순환 효과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있는 거고요. 이래서 업사이클이 사실은 환경의 운동에 환경적인 활동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버려지는 자원들을 버려지지 않게 방지했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업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기존의 환경 활동이 가지고 있는 좀 나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왠지 환경 실천을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접고 막 저런 움막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고 막 개량 한복을 입어야 할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들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세련된 내 삶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참여할 수 있다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활동을 참여하도록 추천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환경운동에 아주 관심이 많진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 이제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받았던 좀 질문 중에 너는 환경활동한다면서 왜 한복 왜 그런 그럼 새 옷도 안 사고 고기도 안 먹고 오로지 다 모든 것들은 다 중고장터에서 구매하겠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그래야 되는 건가? 다 내가 환경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되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희 회사의 직원이 어느 날 사직원을 들고 와서 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냐고 어제까지 아무 말도 없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침에 딱 그 뉴요커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걸어오면 출근하면서 걸어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자기는 그 느낌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그게 너무 이제 죄악시 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 너무 찔리고 포기하자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그 아메리카노를 들고 출근할 수 있는 회사로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정리가 된 것은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나한테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환경운동이 아니라 나한테는 현재 중요하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소중한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게 환경운동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아니 그렇게 그 아메리카노가 소중하면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그거 말고 그 친구는 그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 차를 사용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서 내가 이 차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지켜낸 아메리카노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소중한 것들을 더 지켜내는 것이 환경활동이지 뭐 환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되게 되게 불편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이 환경활동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활동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환경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환경운동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꽃처럼 예쁘거나 향기가 나진 않지만 그런 버려지는 자원들로 만든 업사이클 제품들이 더 오랜 동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들이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업사이클의 진짜 매력에 대해서 아시고
꽃처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존재가 될 때까지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사이클 디자인협회 박미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요섭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요섭 셰프라고 하고요. 지금은 상암동과 홍대에서 어무이라는 레스토랑 오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환경부와 함께 이 자투리 레시피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이 가게 돼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연령층이 좀 오늘 낮아요. 그래서 과연 집에서 요리를 좀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나오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리를 잘할수록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네. 자, 7분의 1이라는 숫자는요. 저희가 예를 들면 당근을 하나 샀어요. 근데 우리가 손질하고 7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버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근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생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약간 평균적으로 7분의 1이라는 양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재료들이 버려집니다. 자, 이거 18조 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지금 음식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쓰러드는 돈이 18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푸드 마일리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예를 들면 아주 멀리 있는 음식이 저희 식탁까지 오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비행기 타고 오면은 연료도 나갈 것이며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가스가 또 발생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18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해졌어요. 식문화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어린 친구들은 있겠지만 어머님 세대는 아실 거예요. 정말 예전에 흙 대충 탁 닦아서 요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깨끗한 것들만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당근도 정말 맛있는 당근은요, 흙이 묻어 있는 그런 당근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은 주스용 당근이라고 해서 다 껍질이 까진 상태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선한 당근인지 안 신선한 당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이렇게 식문화가 점점 뭔가 흙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못생겼거나 하면은 이건 못 먹는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맛도 좋고요, 훨씬 더 신선하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라든지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껍질째 먹는 음식, 특히 마크로바이오틱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건강한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을 좀 하고 있어요. 껍질에 영양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 과일 같은 거 먹다 보면요, 껍질 주변에 훨씬 더 단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식재료는 껍질째 먹었을 때 영양분도 더 섭취를 많이 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우리가 버려지는 것도 없이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조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뭐 대부분이 그러시죠.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닦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는 여기서 음식점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음식점들이 사실 환경 보호도 그렇고 물도 아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을 정말 이만큼 받아놓고 그 안에 접시라든지 뭐 숟가락이라든지 담가 놓고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닦아요. 그게 사실 뭐 수도세를 아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버려지는 물도 좀 아낄 수 있고 또 환경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기 딱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세일을 해요. 항상 뭔가 좀 시들시들한 거는 더 싸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마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트땡, 뭐 이쪽 마트, 홈도하기 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가면은 굉장히 대량을 묶어서 파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속는 게 1+1이죠. 1+1, 뭔가 안 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홈쇼핑 같은 것도 막 강박관념이 사로잡혀서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요즘에 가정이 보통 많은 집에 우리 가족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뭐 한 5명 정도, 진짜 보통은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 많이 사시는데 또 이렇게 뭐 둘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족들을 보면은 재료의 양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재료를 사서 정말 나중에 더 맛있는 걸 해 먹어야겠지 하고서 냉장고에 놓으면 혹시나 하면 역시나 버리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낄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소량만 사서 신선하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임세일 만약에 딱 갔어요. 마트에 갔어. 막 9,000원짜리가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야죠. 그 대신 산 즉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 다음 날 정도는 요리를 해서 드셔야지 이게 또 이틀 3일 정도 가게 되면은 또 부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드시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재료를 소량을 구입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버려지는 것들만 잘 모아도 우리가 아까 봤죠? 18조 원? 그거 돈 아낄 수가 있어요.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에코팁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메모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의욕만 충만한 거예요. 가서 나는 남편을 위해서 이 요리 해줘야지 하고 재료를 사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미 힘들어. 이미 짜증나. 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요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장 보면서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사도 될 것들을 굳이 사가지고 무겁게 들고 왔으니 힘들죠. 하기 싫어져요. 장보기 메모를 잘하면요, 일단 과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생기죠. 자, 이거는 사실 어머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왜 시장에 가고 왜 로컬 푸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 제철 식품처럼 맛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철 식품을 한번 사놓으면은 잘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거리 가까운 데서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마트에 간다고 또 가면은 또 기름값 나가죠. 뭐 또 뭐 차 타고 가는 사이에 또 뭐 또 안 좋은 거 나오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서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낱개 포장. 근데 이거는 말을 제가 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낱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일회용품에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재래시장을 가면요, 1,000원치, 2,000원어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최소 분량으로 그리고 낱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식재료는 바로 손질하셔야 됩니다. 식재료가요, 예를 들면 버섯을, 지금 사진에 있으니까 버섯을 설명을 드릴게요. 버섯은 땅에서 자라지 않아요. 흙에서 자라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뭐 좋은 나무라든지 이런 균을 배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 같은 거 손질을 할 때는 깨끗한 헝겊이라든지 아니면 페이퍼 타올로 겉에를 살짝 털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버섯이 숨을 잘 쉬어요. 수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면은
비닐봉투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부터 부패가 됩니다. 그 봉투에 얘네들이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밀폐된 공간 같은 데 유리창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 물방울 때문에 버섯이 또 상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 또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태 안 좋으면. 그런 것처럼 바로 가져오시면요. 조금 귀찮더라도 좀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신문지 같은 이런 종이에 싸놓는 게 가장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은 식재료는 모아서 보관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머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양파를 조금 막 썰어요. 요만큼 남았어. 버리기는 뭐하고 넣기는 뭐해요. 그러면은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놔요. 그렇죠.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놓으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은 요 정도 남았으면은 내가 손이 다칠 것 같은 거야. 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버려버려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에 모아놓으면은 버려지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아 이게 내가 뭐가 있었구나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재료들을 모아서 내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밀폐용기 같은 거 큰 거 팔잖아요. 그런 데다가 양파 조금 남은 거, 당근 남은 거 모아놓고 보면은 내가 요리를 할 때 딱 보고 아 여기 뭐가 있네라고 알 수가 있죠. 검은 봉투를 우리가 쓰지 말아야 돼요. 뭐 환경은 둘째 치고라도 왜 검정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담아 놓으면요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미라가 되는 거예요. 3년, 5년 이게 언제적 떡인지도 모르겠고 언제적 고등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막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검정 봉투보다는 이렇게 밀폐 용기 같은 거에다 담아 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마 주부님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다 냉장고에 보시면은 블랙홀 같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막 음식물이 빠져 들어가서 이게 언제적 기억 안 나시는 거 많으시죠? 있으시죠? 네, 고개를 못 드시네요. 자, 식단 구성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구마 그리고 뭐 호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감자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껍질들이 까고 남잖아요.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얘네들 다 채를 쳐요. 얇게 썰어요. 만약에 내가 채를 썰 자신이 없어 칼로. 그럼 가위로 해요. 가위로 그냥 가위로 요리할 수 있어요. 다 썰어놨어요. 이거를 튀김가루에 묻혀서 튀겨요. 그러면 뭐예요? 자취튀김이에요. 요리를 배우면요 버려지는 식재료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단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료별 보관법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 뿌리 채소 같은 것들은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연근도 있고요, 뭐 당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고구마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늘진 곳에서 수분이 없는 약간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면 좋으시고요. 조금씩 남는 것들은 가장 집에서 현실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집에 신문지가 요즘에 없는 집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위생 타올 있잖아요. 페이퍼 타올이라고 하죠. 키친 타올에다가 물을 아주 살짝만 묻혀서 그냥 그 지퍼팩 같은 거에다 담아 놓는 게 가장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지퍼팩이 저는 약간 여러분 지퍼팩 사용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퍼팩은 씻어서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회용 봉투는 그냥 쓰고 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지퍼팩은 굉장히 경도가 좋아서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냉장고 정리. 가끔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정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딱 뚜껑을 딱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4년 전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나옵니다. 진짜 최대한 냉장고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이 없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희 지금 연재되고 있는 자투리 레시피를 활용한 건데요. 이건 사실 자투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낙과라고 하죠. 막 떨어져가지고 못생기고 상처난 것들은 싸게 팔아요. 이런 과일들 그리고 수박 같은 것도 한 통 사놓으면은 꼭 남아요. 그러면은 물러지거나 이러면 또 버리게 되고 아니면 과일을 샀는데 정말 엄청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싫잖아요. 그러다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변시시키는 레시피입니다. 자, 이 요리는요. 원래 이제 외국 음식인데요. 펀치라고 합니다. 과일 펀치인데 프루트 펀치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뭐 방울토마토가 좀 남아 있었고 뭐 천도복숭아도 요즘 제철이고 뭐 이런 채소들 과일들이 집에 좀 남아 있었어요. 저희 집에
먼저 다 썰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설탕이랑 물이거든요. 1대2 정도 비율이에요. 물이 2고 설탕이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끓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통조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왜 복숭아 통조림 같은 거 먹으면 막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담아 놓으면 됩니다. 전혀 비주얼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다가 이제는 여름철에는 탄산수 같은 거 넣어서 드셔도 좋으시고요. 과일 펀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자투리 레시피의 기본 테마는요 그런 겁니다. 모든 재료를 사지 말자.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 그리고 버려지는 재료들 정말 조금만 변신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요리가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레시피 그리고 설명드린 강의 내용은요 아주 쉽습니다. 정말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환경 이야기 2015 환경 예찬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아마 즐겁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한 가지씩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문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